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미중 갈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 5월 11일자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는 5월 11일자로 발간된 잡지의 그 머리 기사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난 수년 동안 잘 작동을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 많아졌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붕괴 직전이라는 그런 판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국제적인 규범과 경제적인 논리에 기반하여 세계적으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 그러한 국제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유명한 그 책이 있었죠.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 세계는 평평하다. 영어로는 The World is Flat 이렇게 책을 2005년에 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제목이 상징하듯이 최근까지 국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물자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국제적인 규칙과 경제적인 논리 위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인위적인 제약은 상당히 적은 그러한 질서 체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그룹으로 갈라지고 사람과 물자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국가별로 자유적으로 통제되고 국제적인 규범보다는 경제 제재라든가 심지어는 무력 충돌 이런 것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의 핵심에는 바로 조금 전 김범당 아나운서 얘기한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적인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WTO 체제 그리고 유엔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왠지 그 두 기구가 이제 미국이나 또 뭐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거의 이제 사용이 안 돼서 사무실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작동을 해야겠죠. 네. 미국의 목표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혁신을 이제 늦추는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목표는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계획, 여기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들 분야에서 리더십을 서로 추구하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첨단 기술, 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자 컴퓨팅 이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런 분야는 앞으로 두 개의 별도의 생태계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이제 현재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테크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대통령 권한으로 이제 90일 정도 연장이 가능한데 270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제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4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지금 법률이 발효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AI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미국의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있는 케이틀린 친 로스만이라는 분이 이제 언급할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의 흐름이 제한되지 않는 개방형 인터넷에서 벗어나서 국가 안보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된 파편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틱톡이 지금 현재 관심의 초점을 받고 있지만은 미국의 그 의원들이
표적으로 삼는 최초의 중국 기업도 아닐 거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향이 미국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술 분리, 즉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모두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와 조금 더 나아가서 전체 그 인터넷망까지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진수 교수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 이제 2021년 데이터 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는데 개인 데이터를 이제 국외로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승인 절차가 이제 필요하고 금융 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정치인 이력 같은 이제 데이터까지 해외 접근을 단속해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도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데이터가 국가 안보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강조가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그 주목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인터넷망 분리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그렇게 그 인식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다에 엄청난 양의 광섬유 케이블이 깔려져 있거든요. 약 1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섬유 케이블이 대륙간 데이터의 99%를 전송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케이블의 공급과 설치는 현재는 미국, 프랑스, 일본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어떤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에 걸쳐 중국 공급업체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자체 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인프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인터넷이 앞으로 중국과 미국으로 분리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하나로 미국과 유럽 이런 서방 세계가 그 국제 결제 네트워크 핵심인 이제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이제 러시아 대형은행들을 배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제 그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대비를 그동안에 해왔고 그것을 이제 국내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향후에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그 제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대비 일환으로서 CIPS라는 또 역시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CIPS 시스템은 2015년에 도입되었고요. 물론 아직 그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위프트에 비해서는 이용이 저조하지만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달러의 어떤 국제적인 역할이 되겠는데, 달러가 중심이 되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가 또 큰 이슈가 되겠고요. 앞으로 중국이 이에 대해서는 점점 더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달러의 국제적인 지위는 아직까지 너무나 굳건해서 과연 얼마나 중국이 성공할까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또 그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달러의 그 패권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요. 국제 금융 체제의 어떤 그런 파편화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 능력의 77%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제조 단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계 리튬, 니켈, 코발트의 절반 이상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그 중국이 뭐 세계적으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청정 에너지는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경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 청정 에너지 분야가 핵심적인 분야고 현재 중국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이 이렇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 단기간에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 그렇지만 미국이 그 분리를 또 서서히 추구를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려서도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또한 큰 트렌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분리가 되는 분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어떤 반도체 첨단 기술, 두 번째는 데이터 인터넷. 이 부분은 단기간에 빠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청정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열린 시스템에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세계 경제하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 분리된 경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기회 요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위험 요인을 잘 대처하면서 그러한 기회 요인을 어떻게 잘 살려나가는가가 앞으로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경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의 파트너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나쁜 거는 이제 양쪽에게 이제 팽당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하고 외교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정책도 신중하게, 언행은 더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네. 파무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 1990년대 이후에 그 WTO 체제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수억 명이 빈곤으로 탈출하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국의 값싼 노동력 또 이런 제품 때문에 뭐 물가 안정도 누리고 그랬는데 참 우리 인생은 안 되나 봐. 그지 뭐가 이렇게 사이좋게 뭐 이렇게 꾸준히 뭐 하는 거는 그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런 단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국은 그 견제를 또 벗어나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잘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좀 김구 선생의 꿈처럼 문화로 경쟁하고 이런 건 참 천국에서나 그지 우리가. 네, 그건 세계 경제는 세계 정치학 경제는 냉혹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야, 그지? 우리는 감자탕이나 먹으러 가자. 네, 그럽시다.